네, 114페이지의 74번입니다. 우리가 아까 그 과태료 재판이 끝났죠. 그건 이제 1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번 재판이 끝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면은 다행인데 어차피 재판이니까 또 억울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또 한번 거기서 다시 한번 심사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항고입니다. 항고. 그래서 이 문제는 항고 절차를 중심으로 한번 써보고 그다음에 여기 플러스 재판 비용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관련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그 항고 이렇게 문제를 냈어도 그 바로 앞 단계인 재판에 대해서 한 번쯤 간단히 써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문제에서 어떻게 했죠? 결정으로서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재판을 한다. 그리고 뭐 판사가 서명 날인한다, 기명 날인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결정서에는 서명 날인하고 원본은 서명 날인, 법원 사무관 등도 기명 날인하고 이런 내용 써주고 이제 이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결정은 어때요? 알려줘야죠. 네. 결정을 이제 고지하는데 이건 당사자와 검사에게 이러한 결정의 내용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의 고지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나중에 이제 결정을 했는 법원 사무관들은 기록을 해둬야 돼요. 그래서 결정을 했는데 그 고지를 했는지 여부까지, 고지의 방법, 그다음에 연월일, 어디에다가 고지를 했는지, 장소 이런 것들을 법원 사무관들은 이제 기록을 해야 됩니다. 원본에 부기하고 예 날인하여야 한다. 이제 결정을 고지 받았으니까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항고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불복하는 거죠. 여기 받아보니까 이건 억울해 죽겠다. 그죠? 항고하는 거지. 그러면 어느 쪽이 하느냐는 당사자와 검사 양쪽이 모두 합니다. 과태료가 그러니까 뭐 무죄 판결이 났다든지 아니면은 그때는 이제 즉시 너무 과태료 액수가 작다 그러면 검사가 하는 거예요. 과태료 액수가 많다 하면 이제 당사자가 하는 것이고. 여기 이제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라고 나오죠. 네. 그러면 재판 절차가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집행정지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검사는 필요한 경우 행정청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런 말도 나오죠. 검사는 행정청이 그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기관이니까 행정청의 의견을 청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고 재판이 열리겠죠. 항고 재판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바로 이유를 적어야 한다. 네. 이유를 기재를 합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재판 결과를 만들었는지 그 이유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민사소송의 항고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따른 항고에 준용한다. 네. 민사소송법 규정이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재판 비용에 대해서 한번 써보라겠죠. 원래는 재판에서는 패소하는 쪽에서 비용을 댑니다. 패소하는 쪽에서 비용을 대는 거야. 따라서 과태료 선고가 있을 때에는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과태료의 선고, 즉 과태료를 내라는 이야기는 이 당사자가 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결론이니까 이때는 그 선고를 받은 자, 선고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죠. 부담은. 그렇지 않으면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제 국가 쪽에서 됩니다. 당사자의 신청을 인정하는 과태료를 재판하는 경우에는 뭐겠어요? 네, 국고의 부담이겠죠.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간단히 봤고, 요거는 아무래도 74번은 좀 그 출제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문제였어요. 75번 문제 보시면 과태료 재판의 집행 나옵니다. 집행. 참고로 이거 아시죠? 그 형법에서는 형사소송법상 집행은 누가 하느냐? 검사가 합니다. 검사가 집행합니다. 범죄자들에 대한 뭐 징역 2년 이런 결론이 나오면 실제로 이 피고인을 교도소, 구치소에다가 가두고 지속적으로 감독하는 주체는 검사예요. 검찰청 쪽에서 이걸 맡아서 합니다. 판사가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 과태료 사건은 누가 집행하나 한번 보세요. 첫 번째, 과태료 재판 집행의 원칙.
원칙 나오는데요. 보면 검사의 명령으로서 집행한다는 말이 나오죠. 자, 재판은 판사가 한 겁니다. 법원에 판사가 했고 이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집행하는 거는 검사예요. 검사가 한다는 얘기는 이제 부과받은 사람 과태료는 어디에다 내겠습니까? 바로 검찰청. 검찰청 민원실에 가면은 과태료나 벌금을 내는 곳이 있어요. 거기다가 과태료 냅니다. 검사의 명령서 한다. 검사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 권한과 같다. 이런 표현 나오죠. 판결서와 같다 그 뜻입니다. 판결서와 같다. 다른 증거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몇 년 전에 공무원 시험 객관식 시험에서 검사의 명령이 아니라 판사의 명령을 한다라고 나와서 오답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검사입니다. 그리고 이 집행을 할 때는 민사집행법에 따른다. 민사집행법. 그리고 만약에 과태료를 안 내죠? 그럼 이제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그 체납처분 절차에 따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가상금 규정이 적용되겠죠. 그 과태료 내라고 했는데 계속 안 돼. 그럼 계속 뭐 몇 %씩 가상금이 붙여지고 국세징수 절차가 다시 또 여기 준용됩니다. 그 검사가 이렇게 과태료 집행을 하면 행정청에다가 통보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2번 보면, 그러니까 원칙은 검사가 하는 건데 과거에 전통적으로 보면 이 과태료를 어디에다 냈습니까? 우리가 과태료 어디다 냈어요? 행정청에다 냈죠. 행정기관. 그러니까 구청이나 시청에다가 과태료를 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요. 검사가 이 집행을 위탁합니다. 집행을 위탁하는데 어디에다 위탁하냐? 바로 행정청에다가. 그래서 과태료를 최초 부과했던 행정청에다가 니네가 이 과태료 집행 업무를 좀 담당해달라 이렇게 위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위탁받은 행정청은 이것을 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해 따라서 이제 집행한다. 이 말은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어때요?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강제징수 들어갑니다. 행정청 쪽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런 특칙을 뒀는데 이렇게 집행을 위탁했을 때는 그 지방자치단체, 만약 행정청이 지방자치단체라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 이 과태료 받은 돈이죠. 금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을 한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만약에 위탁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아까 원래대의 그 절차, 법원은 여러분 국가기관이에요. 아시죠? 법원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이 아니잖아. 국가기관인 법원에서 재판을 해서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을 하면 그 수입은 누구의 수입이에요? 원래는 국가의 수입이지. 그지? 국가의 수입이지. 근데 이제 이걸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위탁을 해서 처리했을 경우는 그 수입은 누구? 지방자치단체 수입을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수입을 이원적으로 했습니다. 요게 전 시간에 제가 비송사건 절차법 얘기했죠. 그래서 과거에는 과태료 부과 절차가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르는데 그때는 무조건 재판까지 갔을 때는 무조건 국가의 수입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불합리하지. 이상하죠. 이게 실제로 단속을 해서 부과를 한 쪽은 행정청인데 여기서 노력은 지방에서 노력은 엄청 해놨는데 나중에 재판만 국가에서 했다고 해서 전부 국가 수입으로 들어가니까 지자체가 안 그래도 가난한데 그죠? 돈이 부족한데. 그래서 이런 특칙을 뒀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수입이 될 수도 있어요. 위탁받아서 처리할 때는. (76번) 보겠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약식 재판에 대해서 약식 재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참고로 말이죠. 형사소송 절차에서 약식 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요 약식하고 뭐 비슷해요. 이렇게 따다가 쓴 것 같은데 약식 명령. 요걸 이해하는 게 좋아. 이 약식 명령 제도가 원래 있었어요. 약식으로 한다 이거지. 반대말은 정식이야. 정식으로 한다는 얘기는 뭐죠? 정식으로 한다는 얘기는 여기에 법원에 이제 판사가 있으면
판사가 아니면 양쪽 당사자, 뭐 검사나 피고인 이렇게 또는 원고나 피고가 양쪽 당사자로서 등장해가지고 서로 공방을 통해서 재판하는 게 정식 절차란 말이에요. 네, 출석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약식은 이렇게 당사자의 신문이 없는 상태에서 신문 없어도 가능합니다. 신문 없음. 그러니까 서면만으로도 가능하고 뭐 증거 능력 제한 이런 것도 없어요. 이 말은 뭐죠? 당사자에게 불리한 것이 자백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유일한 증거가 자백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다른 물증 없다 하더라도 그냥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약식명령제. 실제로 이 약식명령은 예를 들면 뭐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 뭐 음주운전했다고 합니다. 가장 흔한 사건이 이거죠. 음주운전을 했다 그러면 되게 요즘 벌금 뭐 200만 원 이렇게 만약에 200만 원을 부과한다라고 하면 처음에 이제 검사가 기소하는 거죠. 이 사람 음주운전했으니 처벌해달라고 하면서 법원에다 기소를 하면 법원 판사가 검토해 보니까 야 이건 뭐 사건이 뻔한데 굳이 당사자를 법정에다가 출석시켜서 할 필요가 없다라면 약식명령이라는 걸 냅니다. 어디서 내는 거예요? 법원에서. 약식명령장이 이 사람 피고인한테 집으로 와요. 그러니까 집으로 와서 너 200만 원 낼래 안 낼래? 내라. 안 내면 내고 싶지 않으면 정식재판 청구해라. 이런 문서가 하나 옵니다. 이게 약식명령이에요. 대개 경우 그냥 내고 말죠. 억울한 사람도 있겠지. 그 중에는. 그럼 그 사람은 정식재판 청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200만 원만 내면 이게 법원에 가지 않더라도 사건이 종결이 됩니다. 이 제도가 약식명령이에요. 그러면 이 과태료라는 것도 지금 과태료 재판도 원래 이제 법원에 여기 아까 보면 행정청이 처음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것이 이의 제기가 있으면 이 사건이 어디로 와요? 법원으로 오죠. 네, 문서가 이제 법원 판사 앞으로 딱 왔어. 그래서 판사가 딱 보니까 아 이거는 그냥 약식으로 해도 되겠구나. 당사자 부르지 않고. 아까 정식은 뭐예요? 정식은 뭐죠? 검사의 의견도 청취하고 뭐 행정청의 의견도 청취하고 막 그러잖아. 네,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약식 재판한다는 겁니다. 자, 봅시다. 첫 번째로 네, 약식 재판의 사유입니다. 사유. 그래서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신문 없이 약식 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약식 재판 하겠다고 법원 쪽에서 이제 통보가 오겠죠. 어느 쪽입니까? 당사자가. 그 사건 당사자가 있고 검사가 있지. 그러면 여기에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아까 저 음주운전 사건에서도 약식 명령서가 집에 도착했을 때 아니다 난 억울하다 하면 정식 재판 청구할 수 있듯이 여기도 안 된다. 약식 재판으로 할 일이 아니다. 난 억울하다 이럴 수 있죠. 그럼 이제 이의 신청한다는 거예요. 자,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 당사자와 검사는 약식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때 검사는 필요한 경우에 이의 신청 여부에 대해서 행정청의 의견을 청취할 수도 있고요. 만일 이들이 이 7일이라는 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 자기의 책임이 없는 상황에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 그러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없어진 날로부터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뭐라고? 14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외국에 있던 당사자 규정도 있죠. 외국에 나갔다 그럼 30일까지 줍니다. 방식은 이의 신청서라는 문서를 법원에다가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이의 신청서라는 문서를 제출하면 돼. 그러면 법원은 이제 한쪽에서 이의 신청서 받으면 그건 상대방 쪽에다가도 보내줘야 되니까 그 복사본이죠. 이의 신청서 부본을 송달해야 한다. 지금 복사본이라고 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당사자가 제출할 때 부본만큼 더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 직원이 따로 복사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용도 서류를 같이 내는 거죠. 이제 부본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의 신청을 뭐 취하할 수도 있어요. 지금 번호가 교재는 3번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4번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신청 취하. 네. 이의 신청을 했다가도 아예 그냥 이거는 그냥 내고 만다. 또는 검사가 그냥 뭐 인정하겠다. 뭐 이렇게 되는 경우는 취하할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다는 사실 자체를 통보받기 전까지죠. 정식 재판 절차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이의 신청을
취할 수 있습니다. 네, 이때 역시 또 이의신청 취하는 역시 이의신청 취하서라는 것을 내면 되는 거예요. 법원에. 그러면 이 이의신청 취하서도 역시 부본을 복사본을 상대방에게 또 보내줍니다.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가 이게 전부 인정되지는 않죠. 이제 각하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하. 그러니까 거절당하는 거죠. 법원으로부터. 어떤 경우겠어? 되게 여기서만 나오는 말들은 아니야. 이건 이 각하한다는 건 바로 이렇게 법령상 뭐 방식이 어긋나거나 이의신청권이 소멸된 뒤의 것임이 명백할 때, 이럴 때는 뭐 각하한다.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당사자 다시 한번 또 이걸 다툴 수는 있습니다. 즉시 항고. 네. 왜 각하? 각하는 안 된다. 각하가 이상하다. 그럼 다시 한번 심사해달라. 즉시 항고 절차 또 있습니다. 이 이의신청이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어디로 간다는 것이죠? 이게 정식 재판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또는 이의신청이 철회됐을 때, 취하됐을 때는 이 처음에 했던 약식 재판이 그냥 그죠? 약식 재판 형식으로 그냥 확정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정식 재판까지 가지 않고 약식 재판은 확정돼. 어느 경우에 했어요? 첫 번째로 아까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고 있는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없을 때, 그 다음에 이의 신청을 이의 이제 철회했을 때겠죠. 철회했을 때. 취하. 철회가 아니라 취하라고 부르죠. 취하.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각하가 확정됐을 때. 즉시 항고까지 갔지만 결국은 다시 한번 심사해봐도 역시 각하다. 그럼 이제 확정이 됩니다. 기타는 이게 이제 정식 재판으로 오는 거죠. 정식 재판으로 이렇게 옵니다. 어떤 경우 정식 재판을 간다고? 바로 이러한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졌을 때, 법원이 이의 신청이 옳다, 적법하다라고 받아들였을 때는 정식 재판으로 가면, 그러면 약식 재판은 어때요? 효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무효. 그러면 법원은 신문을 거쳐 다시 재판해야 된다. 논리의 흐름을 아시겠죠? 이 제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약식 재판과 정식 재판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세요. 질 17번으로 가겠습니다. 17번. 방금 전까지는 단순한 어떤 절차 규정들이었고요. 출제 가능성이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77번, 78번, 79번 있지? 요거 공부를 잘 해두셔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없던 제도가 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서위반의 규제법이 있기 전에는 사람들이 과태료를 별로 무섭게 생각 안 해서 법을 위반해 놓고도 과태료를 그냥 안 내는 거야. 그냥 버팁니다. 그럼 국가가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다 보니까 국민들이 더 우습게 보는 거죠.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제 이 법을 도입하면서 이러한 제도들을 새로 도입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출제 가능성이 있는 거지. 관어사업 제한 제도. 관청이 허가한 사업을 제한한다. 제한. 정지시키거나 아예 그냥 그 영업 못하도록 막 취소 처분을 내려버립니다. 이 제도요. 무섭죠. 그러니까 그럼 그 밥그릇이 없어진다는 건데 과태료를 내지 않아서 하던 영업을 정지당하면 굉장한 타격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되는데, 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자예요. 법을 위반자 갑이 있어. 근데 여기에 이걸 단속해서 이제 과태료를 부과한 기관을 뭐라고 불렀죠? 지금까지 행정청이라고 했죠? 네. 행정청이 이렇게 부과를 하는 거야. 근데 마침 요 행정청이 요 갑에 대한 요 관청으로서 영업을 허가하거나 인가를 하거나 한 관청일 수 있죠. 그지? 그래서 행정청이 갑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영업에 대해서 허가권자하거나 아니면 인가권자일 수가 있단 말이야. 그죠? 요 경우가 첫 번째입니다. 요거.
그러니까 행정청이 이 경우는 직접 갑에 대한 이 영업을 허가 취소를 하는 거야. 인가 취소를 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고하니 다른 기관이 따로 있다는 거지. 이렇게 갑에 대해서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하는 기관이긴 하지만 여기에 주무관청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하고 있는 영업 있죠? 영업 인가권자거나 허가권자인 경우가 따로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고. 그죠? A와 B를. 이해가 되시죠? 그럼 첫 번째. 그래서 이 행정청이 직접 하는 경우입니다. 행정청은. 그래서 이 첫 번째 줄이 이렇게 나오죠. 행정청은 허가인가 면허 등록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어떤 자, 이제 요건이 있을 거야. 요 갑이 갖춰야 될 요건 있죠. 갑. 얘가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 행정청은 직접 얘에 대한 영업을 허가를 정지하거나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아니면 그 영업 허가를 취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도 읽어둬야 되죠. 어떤 요건이에요?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각각 지났고 그리고 체납 금액의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자. 그리고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자꾸 체납하고 있는 자. 만약에 과태료 체납에 특별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은 뭐 대상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러니까 주무관청이 이렇게 등장할 때는 이 행정청이 직접 영업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없으니까 주무관청에다가 이러한 영업 정지나 취소를 뭐라고 해야 돼요? 요청한다라고 해죠. 요청. 주무관청에다가 이렇게 해주세요. 저 영업 정지를 해주십시오. 허가를 취소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요구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과태료를 냈어? 그때는 취소나 요구를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요청하면 주무관청은 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요청에 따라야 됩니다. 저 영업을 정지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 다음에 78번. 네, 감치제도입니다. 감치제도. 원래 감치는 뭔지 아세요? 감치는 이제 구치소나 경찰서, 유치장 같은 데다 이제 가둬두는 거예요. 뭐 징역형이나 금고형이나 구류하고는 좀 달라요. 감치인데 이거는 뭐 형벌은 아닙니다. 그 질서 위반죄에 대해서 법원이 감치 결정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주체들 한번 볼까? 법원, 행위 위반자 갑이 있어요. 갑이 있고 여기 검사가 있고 행정청이 있습니다. 검사는요, 요 위반자가 지금 뭐 고액 상습 체납자야. 과태료를 내지 않고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어. 그러면 검사가 법원에다가요, 이 사람을 감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그죠? 판사님, 요 놈 나쁜 놈인데 요거 좀 가둬두세요. 그죠? 아주 혼내주세요. 감치 청구합니다. 그리고 행정청도 나름대로 검사한테 얘를 감치 청구해달라고 감치 신청합니다. 신청. 그러니까 행정청이 검사한테 하는 건 신청이에요. 신청. 감치 좀 해주세요. 신청하면 검사가 이제 법원에다가 청구합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판사가 감치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117페이지.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30일 범위 기억하시고 30일 범위입니다. 30일 범위 이내에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험 문제 뜰 때 대비해서 어때요? 좀 암기해둘 필요가 있어요. 이런 3회 이상 체납 이런 걸 모르면 뭐 답안지를 채워나갈 수가 없죠.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이건 아까 위에 그 관할사업 제한하고 어때요? 똑같죠? 그 다음에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다는 것도 똑같죠? 체납 금액 합계가 이게 다르네요. 아까 위에 관할사업 제한은 500만 원 이상 체납한 자 이런데 이거는 1천만 원 이상 체납한 자로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관할사업 제한과 감치 중에
하기는 뭐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데 감치당하는 건 신체를 구속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무거운 놈한테 하는 거겠죠. 감치가 영업을 잠시 정지시키는 것보다 30일 동안 감치, 구치상에서 감치당하면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그죠? 마치 범죄자 취급당하는 건데. 그러니까 감치는 아주 더 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경우다. 그리고 얘도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입니다. 감치 결정 자체가 이제 법관이 하는 건데 판사의 결정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심사해달라고 즉시 항고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거기 사함해가지고 한번 감치에 처해진 과태료 체납자는 동일한 체납 사실로 인하여 재차 감치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왔죠. 재차 감치는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일사부재리 원칙의 또 일사부재리 원칙. 거듭 처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치되지 않는다. 이러한 기타 세부적인 절차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대법원 규칙은 이제 대법원장이 정하는 것이에요. 다음 페이지에 가서 보니까 2번 해가지고 행정청의 감치 신청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겁니다. 신청. 그래서 행정청은 과태료 체납자가 위의 사유에 모두 해당한다고 한다면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지금 77번, 78번, 79번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나눠서 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시험 문제를 낼 때 77, 78, 79를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내겠지. 제목을 여러분 달아보세요. 여러분 출제자로 한다면. 네. 현행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상 과태료 체납자와 관련된 제재 수단을 설명해봐라. 이렇게 낼 가능성이 커요, 사실. 왜냐하면 이거 각각 하나씩 내면 20점짜리로 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9번을 계속 봅니다.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 번호판 영치. 등록 번호판 알죠? 자동차 뒤에 그 붙어 있는 번호판. 여러분 잘 아시는 그거예요. 그다음에 영치라는 것은 이것을 영치의 법적 개념은 행정기관이 국가기관이 어떤 물건의 소유자로부터 그 물건을 분리시키는 행위를 영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소유자로부터 물건을 빼앗거나 아니면 자진 제출받아서 이걸 일정 기간 동안 국가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보관. 영치는 소유권을 박탈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시 어떤 이유에 의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 그러한 보관 사유가 없어지면 다시 돌려주는 제도가 영치야. 영치. 이거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해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으니까 요놈 적절한 제재 수단이 가장 좋은 게 바로 그 자동차 자체를 운행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지. 네. 그래서 이제 과태료 낼 때까지 자동차 번호판을 떼버립니다. 근데요, 왜 도대체 뗄까? 여러분 중에 혹시 아니 뭐 등록 번호판 없어도 자동차는 잘 움직이는데, 네, 움직이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겠죠?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형법상 말이죠. 형법상 번호판 없이 운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처벌받습니다. 그렇죠? 네, 지나다니다가 혹시 번호판 없이 다니는 자동차를 보면 고발하세요. 그럼 이건 범죄 행위야. 아시겠어요? 범죄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살인 사건 같은 데 보면 자동차를 이용한 살인 사건이 많잖아. 그러니까 범죄자가 번호판을 떼고 하게 되면 나중에 그 신원을 추적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아주 엄하게 처벌합니다. 이런 걸 아시면 이제 이해가 쉽죠. 그래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네, 자동차 번호 영치 나왔어요. 자, 요것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자동차 등록 업무, 이 자동차 자체 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관청이
주무관청이 영치하는 경우가 있고, 그죠? 그렇지 않은 다른 관청이, 그러니까 주무관청 아닌, 주무관청 아닌 어떤 다른 관청이 이것을 영치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등록 업무 주무관청은 바로 구청이에요. 내가 구청으로 알고 있어요. 구청에 보면 뭐 자동차과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등록 업무를 담당합니다. 여러분 처음 자동차 등록부를 받으러 어디로 가요? 구청에 가면 줘요. 거기서. 이게 주무관청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직접 이 과태료를 내고 있지 않으면 직접 등록판 떼는 거야. 그냥 공무원들이 이렇게 단속하러 다녀요. 그래서 저 떼버립니다. 등록판을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 나사 풀면은 뗄 수 있어. 가져가. 그러면 이번에는 이러한 구청이 아닌 가령 예를 들면 뭐 시청이나 아니면 중앙행정기관에서 중앙기관에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영치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알고 있어야지. 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 구청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이거는 어떻게 주무관청에다가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여기다 통지한다. 요 내용입니다. 1번, 2번 이해되죠? 그래서 주무관청에 통지해야 된다. 3번은 이거는 이제 체납됐던 과태료를 납부를 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납부했으니까 이제 보관 사유가 없어졌으므로 영치하고 있던 등록번호판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 즉 이제 반환해 줘야 합니다. 그 4번은 위임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건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기다 할까요? 계속. 하나 남았잖아요.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죠? 자동차 관련 과태료 납부 증명서 제출이라고 돼 있죠. 이게 뭘까요? 그러면 보세요. 이 자동차가 원래는 갑의 소유였다가 과태료를 막 안 내는 거야. 그러니까 도저히 뭐 이 자동차를 관리할 재주도 없고, 그러니까 여력이 없으면 이제 을한테 이걸 팔아 넘기는 거예요. 이렇게 매도를 한 거죠.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 나오죠? 소유권 이전. 정확히 쓰면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이 자동차라는 것은 이런 책과 같은 보통의 동사하고 달라요. 이른바 민법에서 배우셨던 공시제도가 있잖아요. 공시제도. 부동산, 건물이나 토지 같은 경우는 등기부 제도가 공시제도인데 자동차나 선박 같은 경우는 등록부가 따로 있습니다. 등록부. 그래서 이제 중요한 재산이야. 따라서 이때는 소유권을 이전할 때 국가가 조건부로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니 우리가 책 같은 거는 마음대로 뭐 주고받아도 되죠. 국가가 개입할 여지가 없잖아. 근데 자동차는 등록 제도가 따로 있기 때문에 등록할 때 조건을 내세울 수 있어요. 국가가. 뭐라고? 당신이 내지 않았던 과태료를 납부해야만 우리는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아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는 요자 아니에요. 이자는 어때요? 이 납부 증명서라는 걸 제출해야 돼요. 자기가 소유권을 이전받고 싶으면 얘를 재촉하든지 아니 뭐 독촉하든지 얘가 못 낸다고 하면 자기 돈으로라도 과태료를 내야만 됩니다. 과태료를 내야 정식으로 자동차 등록부상에 소유권자로 올라가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읽어봐요. 그죠? 그래서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해 압류 등록된 경우에 소유권 이전 등록하는 자는 증명서를 제출했는데 가산금, 밀려있는 가산금이나 중과산금이 있으면 이것까지 다 내야 됩니다. 그래서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뭐 맨 마지막 줄은 참고로 보시고요. 전자정보법 어쩌고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까지가 뭐냐면은 우리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있어요. 이제 그 119페이지부터는 이제 남아있는 법률이 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법하고 그리고 주민등록법. 여기 나오죠. 그래서 작년도에 주민등록법에서도 이제 출제가 되기 시작했어. 주민등록법을 뭐 재발급받는 절차 같은 것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출제 빈도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점차 여기 출제가 점점 확대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 마지막 절차로 요걸 공부하고 오늘은 요거 법률이 하나 끝났으니까 요 시간은 여기까지 딱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